자, 452페이지입니다. 계약의 체결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의 체결이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은 중개활동, 즉 영업을 잘하면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공사가 해야 될 실제 업무가 뭐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실무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작성을 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계약서를 구경도 못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자, 하단 내려갑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452페이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첫째, 필기도구는 이렇게 해라. 그죠? 읽거나 마나 연필로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조나 변조가 가능하겠죠. 실제 계약서 작성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연필로 작성하면 안 된다. 오른쪽에 갑니다. 용어는 이렇게 사용한다. 분쟁의 정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문장을 이루는 용어는 반드시 줄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필요 없으나 표현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라. 뭐 이런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니까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이러면 다 알아듣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는 파는 사람 김갑동, 사는 사람 이열순 알아보기 좋게 작성하는 게 좋겠다. 3번 문자는 이렇게 사용하고 외국어로도 표시할 수 있지만 한글로 하고 숫자는 1, 2, 3, 4라는 아라비아 숫자는 피해라. 그죠? 만약에 아라비아 숫자로 123만 원짜리다. 123만 원 이렇게 적으면 언제든지 421에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123만 원 이렇게 적거나 한자를 잘 적는 사람은 가전자로 100 나머지도 다 적을 줄 압니다. 23만 원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123만 원 이런 것도 100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300도 되고 400도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전자로 작성을 해라. 뭐 그런 표현. 서식은 줄 거야 되죠? 첫째 줄에 계약서 서식에 대해서는 이 법상 특별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다. 그래서 계약서 양식은 법정 서식이 없다를 법령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 자, 서론을 보시면서 이제 한 장 넘기시면 본격적으로 필수적 기재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뭐 필기도구, 용어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을 사이에 계공사가 중개를 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다 그랬죠. 그 대신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노래 제목이 뭐였죠?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계조부를 반드시 기재해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적어야 될 필수 기재 9가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지금부터 이제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해 나갑니다. 그가 뭐였지요? 교재 나오죠. 454페이지 상단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라. 그 들어가잖아요. 자, 그때 거래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 사항인데 여러분이 거기 교재의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거래 당사자 갑하고 을은 어떻게 적어야 되겠습니까? 교재 보지 말고 주민등록증 등을 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면 2번 물 들어왔죠. 물이 뭐다? 물건의 표시는 이렇게 적는다. 여러분 물건의 표시는 법령 시간에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각종 대장을 보고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표시라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장을 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 공부했는데 거기서 또 중요한 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물건의 표시라는 그 단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내려옵니다. 자, 물건의 표시 다섯째 줄 내려오면 자, 거래할 때 토지의 면적을 공부상 표시된 면적을 그대로 이기하여 밑줄 긋습니다. 지금부터 몇 제곱미터로 기재하였다면 이것은 단지 토지를 계약서에 특정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필지거래라 그럽니다. 필지거래의 동그라미. 그 토지의 면적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계속 줄 것입니다. 몇 제곱미터당 얼마 원이라 표기하여야만 실측 결과 면적이 부족하면 취득 의뢰인은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가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까지 줄 거 놓고 그를 수량거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거물 하면 물건의 표시사항이잖아요. 물건의 표시를 계약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번지 토지 100제곱미터를 요즘은 100평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1억에 구입했다. 계약서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림동 소재 17번지 지번 소재 지번이죠. 그리고 물건의 종류는 뭐다? 토지고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1억에 구입했다. 계약서에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지금 보다시피 필지 거래를 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계약금을 주고 받았겠죠. 매수자가 가서 청량을 한번 해보니까 땅이 90제곱미터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모자란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갈로 열고 100제곱미터에 1억 원이니까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수량 거래를 기재한 것이다. 이 수량 거래를 기재함으로써 물건이 모자라게 되면 뭐를 청구하기가 좋다?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좋다. 지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 한 박스를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럼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 그랬는데 집에 가보니까 사과가 5개가 없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래서 갈로 열고 한 개당 500원 이렇게 적어주면 5개 값을 청구하기가 좋다. 지금 그런 취지죠. 그래서 항상 수량 거래를 기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물건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수량 거래를 기재하라 라는 그 판례를 지금 읽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토지니까 100제곱미터에 1억 원, 제곱미터당 얼마지만 아파트는 건물이잖아요. 마찬가지 30평짜리를 1억에 구입했다. 그럼 30평은 1억 원 이렇게 해놓고 갈로 열고 뭐라고 적어요? 평당 333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수량 거래를 기재합니다. 앞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꼭 이렇게 수량 거래를 기재하셔야 돼요. 물건이 모자라게 되면 뭐를 하기가 좋다?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좋다. 오른쪽 갑니다. 3번 물건의 인도일시 여기 왔죠. 거물인 할 때 인이 뭐다? 인도일시는 이렇게 기재한다. 교재에 보시면 잔금 언제 주고 언제 이사 들어갑니다. 나갑니다. 그런 거를 기재하겠죠. 내려가면 4번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나오잖아요. 거물인 권이 뭐다?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라. 자,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예를 들면 이 아파트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주면서 저당권을 말소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계약금을 주면서 저당권은 뭐 내가 인수를 한다든지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도 있다면 기재해라. 내려가면 5번째 거래 가격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또 그거 들어왔죠.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이제 순서대로 좀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가 뭐다?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 얼마다? 전체 1억 원. 그리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를 기재해라. 지금 그런 소리죠. 자, 여기서 또 계약금이 중요한 성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성질도 여러분하고 많이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더 짚읍시다. 제일 밑에 내려가면 계약금의 법적 성격이 3가지가 있습니다. A. 정약금 동그라미 기억합니다. 위약금 동그라미 그리고 넘어가면 해약금의 3가지 성질이 있더라. 해약금까지 동그라미. 자, 많이 이야기했지만 계약금의 성격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계약금의 성격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이 나는 계약금을 오늘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대답합니다. 자, 그럼 자기는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지만 그것은 3가지 성질이 있다. 첫 번째 무슨 성질? 정약금적인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요, 위약금적인 성격이 있고, 세 번째는요, 해약금적인 성격이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고 왔지만 그 1,000만 원은 이런 3가지 성질이 있다. 그죠? 그때 정약금이 뭡니까? 하니까 오늘 계약이 성립되었더라고 증거화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내가 1,000만 원 안 주면 증거가 없을까요? 증거가 있죠. 무슨 증거? 거래 계약서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거래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가 없는 계약이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른다? 구두 계약이라 그래요. 자, 구두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마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성립됐다는 증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두 계약을 하고 오늘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곧 정약금을 지급하고 왔습니다. 이래도 같은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증거화로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오늘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는데 위약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위약금이 뭔데요? 이렇게 물으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하겠다라고 어디에다가 특이하게 기재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약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하고 왔는데 무슨 손해가 발생합니까? 이런 손해가 발생합니다. 내가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은행에 대출 받아서 1,000만 원을 지불했는데 한쪽이 해약을 하면서 받았던 돈 1,000만 원 돌려줄 게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비행기 싸금 누가 부담해야 되고 대출이자는 누가 부담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특약에다가 기재를 해놓습니다. 어떻게? 일방이 해약을 하면 비행기 싹 얼마와 뭐 대출이자 며칠분을 부담해야 되고 점심은 2그릇 먹었고 짬뽕은 꽃배기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구질구질하게 적어놓으면 이제 이게 위약금으로서 특약이 되는데 그렇게 다 구질구질하게 적기가 못하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하면서 특약에다가 일방이 해약을 하면 1,500만 원을 물어주기로 한다. 그러면 모든 손해를 담보하겠죠. 이렇게 하고 계약금을 주고 왔으면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하면 나는 오늘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래도 된다고.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금으로 지급했다. 그런 취지. 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이렇게 특약의 기재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면 특약에 그렇게 기재를 한다라는 뜻은 계약이 깨질 것을 전제로 적어놓는 거잖아. 그죠? 그럼 계약이 깨질 것 같으면 하지를 말지. 하면서 깨지면 어떻게 자꾸 이야기한다는 게 안 쉽다니까요. 그래서 특약의 기재를 안 하면 기본적인 계약금은 무엇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약금이라는 뜻은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 수령한 사람은 2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언제든지 우리는 해약을 전제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보면 계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제일 큰 게 뭐다?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2배를 물어줌으로써 언제든지 해약을 전제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약에다가 기재를 안 했다면 오늘 제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은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래도 되지만 해약금을 1,000만 원 지급하고 왔다. 그래도 같은 성격이다. 그 말이에요. 자, 확인학습. 이게 시험에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걸 수 있겠죠. 계약금은 특약에 기재를 하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OX. X인 줄 아시겠습니까? 특약에 기재를 하면 위약금이다. 이렇게 따라돌아야 되죠. 무슨 문제를 묻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의 성격도 한번 정리해 보셨고, 자, 이제 내려가면 중도금입니다. 지난번 수업할 때 중도금은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중도금도 한번 합시다. 자, 중도금은 중요한 돈입니다.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거기 줄 닦았습니다. 자, 이행의 착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옆에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계약금의 성격을 해약금으로 보아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즉, 매수인 등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여도 해제할 수 없게 되는데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 법정 해제 사유 동그라미, 약정 해제 사유 동그라미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 해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합의에도 동그라미 계약관계가 소멸이 되나 이때는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까지를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지금 중도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약금 지급하고 난 뒤에 중도금은 중요한 돈이고 중도금은 어떤 성격을 가져갑니까? 하니까 방금 뭐라고 했죠?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이행의 착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일방에 의해서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금이 지급되면 중요하니까 중도금 날짜든지 중도금에 관련된 것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인데 필기하지 말고 듣습니다. 이게 상가라고 칩시다. 상가에 호프집을 할 겁니다. 뭐 보증금은 1억이고 월세 뭐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1월 1일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하고 1월 15일 중도금을 5천만 원 지급하고 1월 30일 잔금을 뭐 4천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1억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계약이 딱 성립이 딱 되면 이제 호프집을 할 거니까 인테리어 공사도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하기 나름이지만 뭐 한 1억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1월 30일까지 잔금이 지불되고 나면 이제 2월 달부터 영업하면서 월세도 지급한다. 계약이 이렇게 체결되었고 여기에 계약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었죠.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도금도 들어왔습니다. 중도금이 딱 들어오면 이행은 착수에 해당한다. 착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일방에 의해서 해제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상가 주인, 건물 주인이 1월 25일쯤 돼가지고 공사는 잘 해가는가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80%쯤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셋업되어 있습니다. 왜 셋업되어 있는 거 물어보니까 1억짜리 공사를 80% 했으면 8천만 원이나 되잖아, 그죠? 근데 공사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럼 여러분이 공사업자라도 계속 공사한다, 못한다? 못하겠죠?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1월 25일 가보니까 셋업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 30일 잔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월 1일이면 월세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골 때린다. 이래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공사 80% 했는 거를 건물 주인이 확 뜯어내고 다른 사람한테 세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잔금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은 착수됐기 때문에 일방에 의해서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골 때리는 현상이잖아, 그죠? 밖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자, 2월 1일에서 날짜가 지나가지고 이제는 3월 1일까지 됐습니다. 벌써 잔금 안 들어온 지 오래됐고 아직도 월세도 2번이나 들어갈 것도 안 들어옵니다. 골 때리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교재가 만들어 놓았다 이거죠. 그래서 중도금이 지급되고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 세 가지를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첫째, 무슨 해제? 법정 해제가 있고 그래 나가잖아요. 두 번째, 약정 해제가 있고 그리고 합의 해제가 있다. 동그라미를 3개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진행되는데, 뭐 계약은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중도금이 아무리 지급됐더라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법정 해제는 어떻게 한다? 일정한 기간을 최고하고 해제하는 겁니다. 최고라는 말은 독촉하고 그런 뜻이에요. 독촉한다를 최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최고하고 해제하는 것을 법정 해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월 1일까지 됐는데도 이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6월 1일까지 당신은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 계약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일정한 기간을 독촉하고 하는 것. 이를 뭐라 부른다? 법정해제. 그럽니다. 약정해제는 특약에 기재를 하고 특약사항이 맞아 들어가면 해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 계약을 하면서 1월 30일까지 잔금이 안 들어오면 이 계약은 서로 없는 것으로 하자. 약정한 사유가 맞아 들어가면 특약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다. 합의해제는 설명할 것도 없다. 왜?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이 지급됐더라도 당사자들이 없는 것으로 하자 하는데 말릴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중도금이 지급되더라도 해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을 보시면서 일정한 기간을 최고하고 해제하는 게 법정 해제니까 어떤 사람이 일정한 기간은 그럼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정한 기간은 일정한 기간입니다. 이래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 독촉해야 된다. 이런 건 법으로 정해줄 수는 없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 통상 상관례는 일정한 기간을 독촉한다 할 때는 통상적으로 90일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한 석 달 정도는 독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에서 얼마? 한 6월 1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의 크기라든지 계약의 규모 이런 걸 보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말하지 50일, 60일 이런 말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한 90일 정도를 독촉합니다. 자, 그래서 해제의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또 확인학습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은 착수에 해당한다. 까지 맞죠? 그러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최고하여 해제하여야 한다. OX. X. 그죠? 고래 설명해버리면 법정 해제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무슨 해제도 있다? 약정 해제도 있고 합의 해제도 있다. 되겠습니까? 확인학습을 정리하셨습니다. 중도금까지 한번 체크해 보셨고 제일 하단에 잔금 이런 건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조건이나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일자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 말하고 있죠.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이렇게 적어라. 필수 기재대로 그대로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았는 게 기타 약정사항인데 우리 교재는 그 밖의 약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과실의 기속 이런 거는 체크하시면 되는데 담보 책임이 또 중요합니다. 2번의 별표. 담보 책임 찾았습니까? 자,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하자 담보는 누구한테 요구한다고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입니다. 이는 매도인의 법정 책임이며 법정 책임의 동그라미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동그라미. 따라서 하자 담보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줄 거놓고 매수인은 민법 규정에서 하자 담보를 주장할 수 있는데 민법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거기도 동그라미
자, 강행 규정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배제할 수도 있고 책임을 깎아줄 수도 있다. 감경할 수도 있다. 지금 이랬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우리 민법은 물건을 팔았는 사람은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누구에게 담보 책임을 요구한다? 매도인에게. 민법은 이해 과목입니다. 그래도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것 첫 번째, 법정 책임.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법정 책임이며 담보 책임은. 두 번째는 무과실 책임이면서 세 번째, 강행 규정은 아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다를 뭐라 그런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거 암기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라는데 법정 책임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법정 책임이라는 것은 교재에 있다시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지는 책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래서 센 말이에요. 이게 기재하지 않아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새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지 일주일 만에 비가 오니까 베란다에 물이 줄줄줄 셉니다. 이사 간 지 일주일 만에 베란다에 물이 줄줄줄 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떡하기는 수리를 해야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수리를 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도 새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50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갔다. 당연히 매도인한테 가서 야, 물건이 하자가 있는 것을 팔았잖아. 이걸 책임지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매도자가 그런 말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니까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지는 책임을 뭐라 부른다? 법정 책임이다. 굉장히 센 말이라고요. 거기다가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과실 책임이면 팔았는 사람이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그래 돼버리면 베란다에 물이 줄줄줄 새는 과실이 누구한테 있는데 매도인은 내가 비 많이 오게 했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놈이 비 오게 했는데? 하고 막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야, 네가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져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져야 돼. 그래서 법정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이고 굉장히 센 말인데 마지막에 하면 싹 빠져요. 강행 규정은 아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말은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말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있고 책임을 깎아줄 수도 있다. 그죠? 책임을 깎아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겠죠. 계약서를 적으면서 특약에다가 자, 우리는 보일러라든지 수도, 전기는 1년이 지나면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에 기재해도 돼. 왜 해도 된다?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그죠? 또는 책임을 50%만 지겠다라고 깎아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이고 강행 규정은 아니다. 이런 걸 체크하시는데 이게 우리 실사회에서는 이렇게도 만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새 차를 삽니다. 새 차를 신차라 그러죠. 신차를 샀는데 보통 뭐 현대자동차 회사에서는 신차, 그죠? 현대자동차 특정한 이름을 대서 좀 안 됐는데 보통 잘 모르겠지만 8만 킬로에 뭐 5년까지는 무상 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차를 샀는데 차가 운전하던 사람이 쾅 막아가지고 고장났으면 할 말이 없는데 멀쩡한 차를 사가봤는데 소독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팔았는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담보 책임져야 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책임져야 돼요. 그때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수리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차를 몰고 다니다가 이제 고장났는데 이거는 좀 심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놨다고 8만 킬로에서 5년까지는 우리는 무상수리 해주겠다. 그럼 이걸 넘으면 책임 안 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특약으로 배제하고 있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신 있으니까 이게 뭐 10만 킬로에 6년까지 자꾸 이렇게 늘어나죠.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현 사회에서 만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중요하게 관리했습니다. 넘어가면 위험부담 뭐 이런 것들은 체크하시면 되고 4번에 약정해제 다 했고 다 됐습니다. 459페이지 보시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자, 지금 계약서 작성하는 단원을 출발하고 있는데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대체적으로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공사들은 매매 계약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하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임대차 계약서도 똑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거래 계약서니까 반드시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있고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 따로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른쪽 459페이지 물건의 표시와 목적에 동그라미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매매 계약서에는 목적이 들어갈 필요 있다 없다?
사고 팔았는데 지가 문방구를 하거나 바다 이야기를 하거나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용으로 사용한다. 그 목적을 기재한다. 그거 체크하시고 3번에 내려가면 존속 기간이 들어갑니다. 기간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에는 기간 이런 말 필요 없죠. 그죠?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간이 들어가는구나. 그 두 가지만 더 넣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를 똑같이 기재하게 됩니다.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인계약서라는 단원으로 접어드는데 자, 이 금인은 시험에서는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작년에 또 한번 출제도 되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죠? 이 두 사람이 매매계약서 거래가 딱 이어지면 등기하게 되겠죠. 자, 등기하기 전에 우리가 배운 솜씨가 뭡니까? 부동산이 거래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60일 내로. 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보는 금인계약서 단원이 중요성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은 부동산을 거래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해야 돼. 안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딱 하면 지금 보고 있는 단은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그죠? 가볍게 확인하시고 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뭐를 좀 잘 챙기고 싶은가 하면 한 장 넘기셔서 여기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자, 475페이지가 뭐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목 자체가 뭡니까?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등기법에서 공부하겠죠. 또 이 단어는 민법에서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민법에서도 수업하고 등기법에서도 수업하고 지금 중개사법에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 파트에서 공부하니까 어디서 나와도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서 나오든 등기 시간에 나오든 중개사법에 나오든 어디서 나오더라도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세 과목에서 다 나올 정도는 아니고 세 문제까지 나와야 될 정도는 아니고 그죠?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또 우리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이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서도 듣고 등기 시간에도 듣고 지금 중개사 시간에도 듣는데 중개사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괜히 또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가지고 싸움 붙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잘 관리하자. 오늘 이거 잘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75페이지 이 실권리자 명의 등기라는 말은 이거죠. 부동산을 구입하면 실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부동산 실명제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YS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죠. 그때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20년 됐습니다. 이제 그때 YS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도입하고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두 번째 뭐 도입했다? 부동산 실명제법 이거 도입했습니다. 그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제 부동산 실명제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영원히 없어졌고 그 다음 앞으로 부동산은 가진 만큼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게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고통받았다. 없는 놈이 고통받았다. 지나보니까 없는 놈이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법은 법이고 참 현실하고는 안 맞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 대통령 그러니까 그 앞에 대통령이 다 군사 대통령이었잖아 사실은 그죠? 지금 자기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뽑힌 문민 대통령이니까 80% 지지율 열렸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30%인가 이렇습니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게 80%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게 정치를 진행했는데 결국은 대통령 물러날 때는 IMF에 입학시켜놓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절단내고 나갔습니다. 완전 경제를. 그죠? 경제도 아니고 경제를 절단냈습니다. 경제. 그래서 금융실명제법,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실명제법은 사실상 취지는 굉장히 좋았고 또 뭐 좋았으니까 좋은 장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경제는 절단을 냈던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또 이 부동산 투기가 없어졌느냐? 그것도 믿을 수도 없잖아요. 이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자고 일하면 아파트값 오르고 땅값 오르고 온 나라가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법으로만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법이 얼마나 센가 하면 그죠? 5년 징역, 뭐 2억 원 벌금 이래 나오는데 지금도 5년 징역이면 센데다가 2억 원 벌금이면 크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에 5년 징역이면 그게 50년 징역하고 개념이 같아요. 200억 벌금 이런 식으로 세게 만들었던 법입니다.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자, 이 실권리자 명의등기를 배우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말이 2번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1번부터 봐야 되겠다.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이라는 말부터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자,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이름을 맡긴다, 명의를 신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첫째 줄에 설명해 줍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속으로는 이 말이에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하여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밑에다가 바로 크게 적어놓습니다. 무효 딱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지금 이 말 한 겁니다. 실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고 등기는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이를 명의를 신탁했다 그럽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 지금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렇게 강조해놓고는 2번 내려면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법으로는 1, 2, 3 세 가지인데 5개입니다. 이게 첫째 줄에 보시면 둘째 줄이죠. 양도담보나 담보목적의 가등기, 양도담보 동그라미, 담보목적 가등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두 사람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를 뭐라 그런다? 공유등기라 그럽니다. 공유로 등기 동그라미 같은 말이 상호명의 신탁 동그라미.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그 신탁재산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할게요? 동그라미 5개 했어요 지금.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공유등기, 상호명의 신탁, 그리고 신탁재산. 그죠? 5개를 왜 강조한다? 하나 싹 빼고 다음 명의신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 이런 들어온다고 지금. 그죠? 5가지를 제시했는데, 자, 지금 명의를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무효인데 타인의 이름으로 돼 있더라도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제외하는 것 1, 2, 3. 첫째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담보, 그 다음 공유등기, 같은 말이 상호명의 신탁, 그리고 신탁재산은 뭘로 본다?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겠다. 그죠? 이런 뜻입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거 가등기 할 때 공부도 한번 제가 시켜드렸는데, 돈을 앞에 사람한테 제가 1억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앞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담보를 제공하시오 그러겠죠.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설정 경비도 높고 나는 돈을 한 서너 달 쓰고 갚을 건데 경비가 너무 비싸니까 내가 너에게 가등기를 해줄게. 근데 가등기를 했는데 내가 돈을 못 갚아주면 네가 본등기에서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이를 가등기 담보 또는 양도담보라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가등기 담보를 하고 돈을 1억 빌렸는데 실제 돈을 못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내 부동산이지만 저 사람 이름으로 등기됐겠죠. 이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본주의에서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공유등기 상호명의신탁도 제외해준다. 이 같은 말인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 가지고 있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일정한 지역을 특정하여 야, 이만큼 어리게 너에게 팔게, 그럼 어리 사라 이러면 거래하면 되는데 이 땅을 못 팔 입장도 된다니까요. 건물이 이래 들어서 있다. 그럼 이걸 팔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갑이 어리게 야, 니하고 나하고 50대 50으로 지분으로 거래하자. 그러니까 어리 좋다는데 지분 구입할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체 땅이 원래는 누구였는데 단독 소유에서 갑과 을이 50대 50으로 서로 이름을 빌려주는 모습. 두 사람 이상 등기되는 걸 공유등기라 그래요. 공유등기 또는 그를 뭐라 그런다?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겠다. 그죠? 마지막 신탁재산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재산을 성당에다가 기증했다. 이런 사람 들어보셨죠? 또 내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 기증한다 이럴 때 내 거지만 네가 관리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탁법에 따라서 했다면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겠다. 그래야지 뭐 종교단체 헌납도 하고 그래 하죠. 자, 이런 것들은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요 제외되는 거 하나 딱 잡아놓고 이제 넘어가면 명의신탁의 효력, 지금 했던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력이 뭡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뭐다? 무효. 다시 동그라미. 그럼 명의신탁 약정, 내 거지만 네 이름으로 등기하라. 이 약정도 무효지만 2번의 첫째 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물권의 변동도 무효. 자, 그런데 이제 다만이 시험에 잘 나와요. 별표 찍어놓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망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자, 알지 못한 줄 꺼놓고 선의 밑에 적어놓습니다. 알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뜻이죠? 유효다 이 말이죠.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유효 옆에 적어놓고. 그러나 이와 같은 명의신탁의 무효는 물적으로 씁니다. 그 유명한 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전덕한 제3자는 줄거야 되죠. 선악을 불문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지금 요걸 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림으로 계속 그릴 거예요. 일단 교재 체크하셨고 또 2번 작년의 문제기도 한데 종중 동그라미 배우자 동그라미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종교단체 동그라미 자, 이 세 가지는 특별히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겠다. 그거를 특례라 그럽니다. 자, 지금 좀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명의신탁이 돼 있더라도 이거는 제외해 주는 게 있었고 이번에는 특례가 뭐다? 명의신탁을 해도 좋다. 인정해 주겠다고요. 인정해 주는 거 세 가지 뭐 종중 그리고 2번은요 배우자 그리고 3번은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다.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종중, 배우자,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종중은 이겁니다. 김해, 김씨, 무슨 공파 재산이 있습니다. 김해, 김씨 충정공파 재산이 김해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평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서울에도 뭐 있습니다. 자, 그럼 전국 각지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데 이걸 국가에서 세금을 받으려고 전국 각지에 고지서 보내는 것도 안 편하고 그 다음 세금을 내는 김해, 김씨 무슨 공파일동의 세금을 내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대표자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이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도 발급하고 이 사람이 세금도 내면 국가도 편리하지만 자기들도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다시피 김갑동이 자기 거 아닌 부동산이 등기됐잖아요. 그래도 이런 관계가 종중관계라면 이거는 명의신탁을 해도 좋다. 그죠? 관리의 편리상 됐고 배우자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관계는 이런 이야기로 설명하면 되겠죠.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구입했다? 김갑동이 구입을 했다. 그럼 지금 이 법은 김갑동 이름으로 등기해라. 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김갑동이 아닌 타인 이열순으로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명의가 신탁되었죠.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왜 타인 이름으로 했느냐 하고 보니까 두 사람 사이가 무슨 관계다? 부부관계다. 아,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 주겠다. 그죠? 부부관계는 인정해 줘야 되는 의미도 여러분들 이해는 되죠? 자, 그래서 특별히 종족이나 배우자, 종교단체는 인정을 해 주는데 항상 시험에서 그래야 될 거 특별히 종중과 배우자, 종교단체는 항상 특례를 인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첫째 줄에 거기 보시면 셋째 줄입니다. 2번의 셋째 줄. 조세포탈이나 찾았습니까?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까지 줄 끊으셔야 돼요. 않는 경우에만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종중이나 배우자는 인정을 해 주는데 만약에 김갑동이가 내 이름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또는 뭐 압류가 들어오겠다. 그래서 처 이름으로 하겠다. 이런 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 특례라는 말이 딱 붙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에서 뭐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 말이 있어야 된다고. 되겠어요? 이거 있는 경우에만 뭐를 인정해 준다? 특별히 할 수 있다고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명의신탁에서 큰 줄기를 정리했고 이제 명의를 신탁하는 모양을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단 내려가면 이자 간의 명의신탁 밑줄 딱 긋습니다. 제목에 줄 꺼놓고 오른쪽에 그림 눈으로 한번 슬쩍 보시고 내려가면 큰 2번 3자 간의 명의신탁 제목에 줄 딱 꺼놓고 밑에 그림도 눈으로 한번 슬쩍 보시고 3번 계약 명의신탁 별표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계약 명의신탁 줄 꺼놓고 한 장 넘어가면 그림이 들어옵니다. 그림도 슬쩍 한번 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걸 세 가지를 세 번을 반복하면서 그림을 해 나가는데 지금 같이 필기하지 말고 잘 들으시고 그리고 안 지울 테니까 쉬는 시간에 다시 필기도 한번 해보시고 듣고 관리하면 됩니다. 설명도 안 듣고 자꾸 적으면 틀리게 적어놓고, 그죠? 설명은 못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보지도 안 하면서, 그죠? 그럼 꽝이에요, 꽝 완전히, 그죠? 지금부터 세 번을 반복합니다. 첫 번째 뭐 이자 간의 명의신탁이 있다. 두 번째는요 3자 간의 명의신탁이 있고 세 번째는 계약 명의신탁이 있다. 지금 제목에 줄 것입니다. 시험은 계약 명의신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을 세 번 이상 반복하니까 여러분이 대답하면서 따라갑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실권리자다 그러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권리자가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등기상 소유자라 그럽니다. 왜 넘길까요? 뭐 굳이 그래 묻는다면 이 사람이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 국무총리 지명 받으면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그 청문회 단골 메뉴가 이거잖아요. 평생을 서울에서 교수 생활을 한 사람이 강원도 이 땅을 왜 샀느냐, 그때 투기할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청문회에 나가면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놔야 되겠다. 그때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등기만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넘긴다? 가장으로 매매를 해요. 가장 매매가 뭐다? 가짜로 팔았다라는 계약서 하나 만들면 되죠. 자, 가장 매매를 해서 넘어가면 이 가장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짜로 팔았는 것을 유효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가장 매매에 의한 물건의 변동, 등기도 넘어갑니다.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 아까 좀 전에 들었잖아요. 명의신탁 약정도 내 거지만 네 이름으로 등기해놔라. 약정도 무효, 그것에 의한 물건의 변동도 무조건 무효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등기상 소유자는 자기 부동산이 아니지요. 아닌데 3자에게 양도했다. 자, 양도는 편안한 말이고 팔아 처먹었다, 지금 이 말입니다. 팔아 처먹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래서 이 법이 얼마나 세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자기 부동산 아닌 것을 팔아먹어도 유효하다.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때 3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즉 선악을 불문하고 완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뭐지요? 자기 부동산을 타인에게 등기해 놓으면 팔아먹더라도 유효하게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넘겨놓지 마라 라는 취지예요. 자, 아직까지 안 팔았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안 팔아먹었다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 매매도 무효, 등기 상태도 무효. 그러니까 다시 원칙적으로 돌려놔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돌려놓으려면 이자가 내 거요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 거요라고 주장하는 순간 명의신탁자, 맡긴 자가 되고 타당 당사자는 수탁자가 딱 됩니다. 신탁자가 되는 순간 5년 징역 2억 원 벌금입니다. 눈 툭 튀어나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순간 5년 징역 2억 원 벌금. 지금도 센데 20년 전에는 50년 징역에 200억 벌금하고 똑같은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올 수 있는 물건이 한 2, 3억짜리 같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 팔아먹더라도. 그죠? 괜히 들고 오다가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벌금 내야 된다니까. 그죠? 거기다가 자기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겼으므로 30%의 뭐 매기고 과징금 딱 매기고 30%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10%, 다시 1년 안에 안 돌려면 그 2년이죠. 안 돌려놓으면 20%의 뭐도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물건 다 뺏어간다는 말하고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실거래가 신고가 있지만 이때는 보통 거래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얼만데 이걸로 신고 많이 했다고. 기억납니까? 대략 한 5억대에서 사고 팔아도 기준시가 또는 뭐 공시지가가 3억 5천이면 그걸로 신고했다니까요. 그럼 한 3억 5천쯤 되는 것에 60%면 지금 말하면 다 뺏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탁자는 5년 징역 2억 원 벌금에 30% 과징금 매기고 1년에 10%, 2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20%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수탁자는 타인의 이름으로 이름을 빌려준 자이기 때문에 3년 징역 1억 원 벌금에도 처합니다. 그래서 그때 YS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투기는 못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참 법하고 관계없이 투기는 투기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5, 2. 5, 2가 나와야 3, 1을 기억한다고. 이거를 슬쩍 뭐 5년 징역 3억 원 벌금 이런 숫자 넣으면 어리어리하게 보인다니까 지금 그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 수탁자는 자기 물건이 아니지요. 아닌데도 팔아먹었다. 그럼 이 수탁자에게는 뭐를 적용한다? 횡령죄를 적용한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팔았는 걸로 본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이게 두 사람 간에 일어나는 아주 간단한 절차면 3자 간의 명의신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파는 자를 뭐라 부른다? 매도인. 그죠? 사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매수인. 그렇게 말하겠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다. 유효, 무효. 자,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유효입니다. 이 명의신탁이 나쁜 놈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3자 간의 명의신탁에 의한 매매는 무효임으로 하면 틀려요. 정상적으로 매매가 일어났으니까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도 이렇게 넘어갔으면 끝났겠죠. 그런데 매수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기는 내가 샀는데 등기는 믿을 수 있는 내 동생 이름으로 등기를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었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 약정은 아까 제가 계속 적었죠. 무조건 뭐다? 무효예요.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이 그래 알았다. 등기는 이쪽으로 넘길게 하고 물건의 변동, 등기가 일어납니다.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다.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팔기는 이쪽으로 팔고 등기는 이쪽으로 했는데 이게 유효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요 동생, 등기상 소유자는 자기 물건이다, 아니다? 자기 물건은 아닌데 3자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양도는 고상한 말이에요. 팔아 드셨다 그랬잖아요. 팔아 드시더라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때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선악을 불문하고 완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안 팔았다고 칩시다. 아직까지 안 팔았으면 지금 이게 모양이 잘못되어 있죠. 팔기는 이쪽으로 팔고 등기는 이쪽으로 왔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빨리 제자리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 등기는 무효이니까 제자리로 돌려야 되니까 이 매도인을 다른 말로 원래 소유자에게 등기는 귀속이 되고, 그래서 원소유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 그림이 여러분 보여야 돼요. 시험 지문에서 지금 3번 그림을 그렸는데 가장매매 하면 이 그림이 딱 보여야 되고, 그죠? 매매는 무효, 등기도 무효, 팔아 처먹어도 유효, 5년 징역 이거 그림이 탁탁탁탁 보여야 된다고. 그 다음 원래 소유자 하면 3자 간의 명의신탁이에요. 원래 소유자에게 이 등기는 돌아가고 이제 매수자가 내가 샀는 거니까 등기를 넘겨주시오 라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내 거라는 증거를 내놔야 되잖아. 그죠? 내 거다 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뭐가 된다? 신탁자가 딱 되고 타방 당사자는 수탁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동생이라 그랬지만 여러분은 수탁자가 누군지도 딱 보고 있어야 된다고. 신탁자가 되는 순간 5년 징역 2억 원 벌금 5, 2 이거 잡아야 돼요. 5, 2를 잡아야 여기에 3, 1을 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5, 2가 잘 안 되는 사람은 5, 2, 호박, 수박 이런 거 기억해요. 그래야 좀 이거 기억해 놓게. 그래서 여기가 5, 2가 들어오면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 3, 1이에요. 그리고 30%의 뭐 매기고 과징금 매기고 1년에 안 돌려놓으면 10% 다시 1년의 경과할 때 안 돌려놓으면 20%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자, 그리고 또 우리 판례는 보다시피 이 수탁자는 자기 부동산 아닌 거 맞죠? 아닌 상태에서 팔아 처먹으면 당연히 뭐를 적용한다? 횡령죄를 적용합니다. 이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것도 잘 보시고. 자, 이제 계약명의신탁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계약명의신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물건을 파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매도인. 사는 자를 뭐라 그럴까요? 매수인 그럽니다. 매도인과 매수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다. 유효, 무효? 당연히 유효지. 이건 무효라고 할 근거가 없잖아요. 유효. 그리고 이 유효에 의해서 등기, 물건의 변동도 일어났습니다. 등기도 일어났다. 유효, 무효? 당연히 유효. 이제 요 유효 때문에 이제 계속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정상적인 모양이죠. 이쪽으로 팔고 이쪽으로 등기도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수자 밑에 누가 있었다? 자금주가 있었습니다. 자금주가 무슨 소리를 했겠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사서 네 이름으로 등기해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나 마나 무효. 이건 무효의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매수인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지만 자기 부동산은 아니죠. 자금주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매수자가 3자에게 양도합니다. 양도가 무슨 말이다? 팔아 드셨다. 유효, 무효? 당연히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악을 불문하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자 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시험에서 이렇게 겁니다. 이 자금주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OX. 무조건 X예요.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그 대신에 자금주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요 매수자한테 야, 내 물건을 네가 팔아먹었으니까 부당 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되겠습니까? 그렇지 부당 이득에 반환 청구하려면 내 거라는 증거를 대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5년 징역 2억 원 벌금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당 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동으로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고 맡긴 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수탁자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탁자가 되는 순간 신탁자는 얼마? 5, 2 이거 무조건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쪽에 가면 뭐가 나온다? 3, 1 이건 찾아냈죠. 그 다음 30%의 과징금 매기고 1년에 10% 다시 1년에 20%라는 이행강제금이 없고 이게 또 중요한 거라 여기에. 왜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없는가 하면 요 등기가 유효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안 돌려놓으면 2년에 안 돌려놓으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다? 이행강제금이 없고. 그죠?
거기다가 이 등기가 유효함으로써 이자가 팔아먹더라도 이자에게 우리 판례는 횡령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그죠? 유효한 등기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훔쳐서 팔았는 걸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계약명의신탁의 특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론 같지만 실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요 자금주가 장모입니다. 장모. 그럼 요 사람 누굴까요? 사위. 그렇지. 사위. 그래야 짝이 맞지. 장모인데 며느리. 그럼 말 안 되지. 그죠? 말 맞잖아요. 장모가 사위가 마음에 들었는 모양이죠.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돈 2억으로 아파트 사서 네 이름으로 해놓으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때 사위하고 딸 사이는 좋았겠다 나빴겠다? 좋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장모가 돈을 자금을 대주면서 부동산 사서 네 이름으로 등기해놔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사위하고 딸이 사이가 나빠졌다. 그죠? 그러면 장모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겠죠. 그러면 내 부동산 내놔라 소리 한다니까요. 웃기네 하고 팔아먹어 버린다니까요.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게 모습이라고 이게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세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요령을 찾아야 되죠. 차이 나는 걸 시험에 묻는다고. 뭐를 묻는가 하면 명의신탁 약정에 있어서 매매는 전부 뭐 무효죠. 요거 하나만 가상매매만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죠. 요런 걸 무효라고 딱 걸어 놓는 건다고. 아까 다 할 때 유효 무효 다 잡았잖아요. 그 다음 등기에 관련되는 것도 여기 무효지요. 당연히 등기도 무효지요. 그런데 이 등기만 딱 들어오면 유효하니까 이거를 무효로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내겠어요. 그죠? 차이 나는 걸 보라고요. 두 가지는 횡령죄를 적용하지요. 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 팔아먹으면. 근데 여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 안 해요. 이게 왜 유효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 이 매도인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이쪽으로 팔고 이쪽으로 등기 등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매도인을 아까 교재에 적었지만 선의의 매도인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유효해요.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 하면 이 그림이 보여야 돼. 이 그림이. 자, 다시 여기 있는 매도인은 원소유자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자, 이 매도인은 악이다 선이다. 악이잖아. 이쪽으로 팔고 등기는 이쪽으로 자기가 넘겼잖아. 그죠? 악의의 매도인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무효해요. 그래서 선의 악의는 여기서만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리고 제3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 악을 불문하고 완전 유효하게 취득한다. 차이 나는 것들을 딱 보고 계셔야 된다고. 그죠? 여기서 우리 판례가 하나 들어오는데 자, 이 3자는 무조건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유효하다고 공통적으로 다 잡았는데 배임에 의한 이런 말이 돌아요. 배임이 뭔가 하면 자기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을 배임이라 그래요. 자, 다시 배임이 뭐라고요? 자기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요 제3자가 법률관계를 잘 알아요. 잘 아니까 매수자 보고 야, 이거 어차피 네 것도 아니잖아. 나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완전 유효하게 취득하니까 싼 값에 빨리 넘겨라 하고 3자가 받았다면 배임에 의한 3자는 뭐다? 무효라는 게 유명한 판례예요. 뭐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3자는 선, 악을 불문하고 완전 유효하게 취득하는데 배임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제3자는 무효. 그거 하나 체크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3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필기를 하시면서도 3번을 뭐가 다르네. 이거 차이 나는 것만 딱딱 잡으시라고. 그죠? 조금 더 하고 필기합시다. 밑에 내려가면 했던 거 다 관리. 과징금 몇 프로 부과한다고요? 30%. 첫째 줄 줄 꺼놓고 2번 이행강제금 둘째 줄에 보시면 1년이 경과되면 몇 프로? 10%. 다시 1년이 경과하면 몇 프로? 20%. 그 2년 안에 안 돌리려면 합의 몇 프로? 30% 확 뺏어간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벌칙 공부했죠? 1번 신탁자 맡긴 자는 5, 2 체크합니까? 2번에 수탁자는 얼마? 3, 1. 그리고 3번 또 중요해요. 별표 방조자가 있어요. 이 법은 얼마나 세게 만들었는지 방조자. 그러니까 방조자가 뭔가 하면 이 명의신탁이 일어나는 사실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어도 1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1년에 3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 중에서 방조제가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빤히 쳐다만 봐도 얼마다? 1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인데 그럼 명의신탁 약정을 빤히 쳐다보면 1년에 3천인데 삐딱하게 쳐다보라 이 말입니까? 아니고 명의신탁이 일어나는 것을 고발하라 이 말입니다. 안 하면 방조한 자도 얼마다? 1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근데 이 방조자가 개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1년에 3천만 원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개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은 이 뜻이에요. 뭐 그냥 가볍게 설명한다면 자,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자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했어요. 막 크게 합시다. 100억짜리 계약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100억짜리 계약을 성립했으면 큰 계약을 했잖아요. 개공사는 수수료도 클 거예요. 자,
자, 그리고 계약을 다 해놔놓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넘어가고 있는데 매수자가 뜬금없이 야, 내가 사기는 샀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하면 문제 되겠다. 못 사겠다. 이럽니다. 개공사 펄쩍 뛸 일입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 이름으로 등기 못하면 네 동생 있잖아. 동생 이름으로 등기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은 명의신탁을 교사한 자는 똑같이 5-2예요. 요 자는 명의신탁했으니까 5-2 받았으니까 3-1인데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여기에 적발이 딱 되면 개공사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래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좋다. 빤히 쳐다보는 죄를 적용해 버린다고. 1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한다. 개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제재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빤히 쳐다보면 얼마라고요? 1년에 3천만 원. 그럼 빤히 안 쳐다보면 어떡하란 말이지요? 고발하라 이 말이지. 고발 안 하면 1년에 3천입니다. 자, 명의신탁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겠지만 세 가지 그림의 차이점을 정리하시면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갑니다.